SK텔레콤에서 사셨나요? 속도 보고 산 거죠? 그럼 품질 보고? 그럼 컨텐츠 때문이죠? 그럼 아이폰 7은 대체 뭘 보고 산 거예요? 그냥 SK텔레콤? 아이폰 7이 SK텔레콤을 만나면 분실 파손 걱정 없이 1년 후 최신 단말 교체까지. 아이폰 7은 당연히 SK텔레콤. 카페에서 즐기던 우유 거품이 살아있는 리얼 라떼. 이 라떼 진짜다. 카페보다 좋아지다. 루카스 9 라떼. A woman's skin tells her story. An aesthetic is a library of those stories. 수많은 피부를 다루며 경험한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당신에게. AHC.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학창 시절 농구화만큼의 가격에도 의자 앞에 선 망설이는 당신. 앉아있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의자는 그 무엇보다 실속 있는 투자입니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G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들의 비애로운 삶. 세상은 무섭고 달아날 수 없는 곳이었다. 김훈 장편소설 공터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불출석한 박 대통령이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을 몰랐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를 믿은 건 늦은 후회가 된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을 파면해 국민 승리를 선언해달라고 했습니다. 릴레이 변론으로 마라톤 진술을 한 대통령 측은 고의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 없다면서 탄핵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박영수 특검 수사는 내일로 끝납니다.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야당은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바른정당은 뺀 야3당은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까지 합의했습니다. 특검은 연장 무산의 유감을 표하며 추가로 10여 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최종 무산된 이유는 조사 과정 녹음 녹화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암살에 북한 외무성과 국가안전보위성이 관여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보위성 간부에 대한 숙청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는데 김정남 암살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롯데그룹이 이사회를 열고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쯤 부지 교환 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주민은 물리적 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 여러 명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S여중 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올해의 최고 작품상에 흑인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문라이트가 선정됐습니다. 라라랜드. 수상자 카드가 잘못 전달돼 처음엔 라라랜드로 호명되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집중됐던 헌법재판소 모습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은 길었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대립각은 가팔랐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긴 진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국민은 누구 때문에 촛불과 태극기를 각각 들고 서로 노려봐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최종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는 대신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변호인단이 대신 읽도록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에 대해 믿음을 가졌던 건 늦은 후회가 든다면서 처음으로 후회를 언급했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인사권 남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엔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유치원 경험이 있지만 국가정책 전문성은 없다며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최순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 씨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늦은 후회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좋은 뜻으로 전경련 주도로 만든 재단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선의가 왜곡됐다며 최순실의 잘못일 뿐이란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보곤 가슴이 아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소개한 KD 코퍼레이션이란 회사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된 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며 최 씨 지인의 회사이고 최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건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의 인사 개입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당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며 재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조 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재판관에 대한 테러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최종 변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4명이 나서서 1시간 20분 만에 최후 진술을 끝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4시간 반 동안 10명 넘게 최후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불법 행위를 대통령이 알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주장과 대통령은 모르고 죄를 덮어쓴 거라는 주장이 서로 맞섰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 찬반을 외치는 요란한 구호 속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2시 최종 변론 개시를 앞두고 헌재 직원들은 방청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한 뒤 입장시킬 만큼 잔뜩 긴장했습니다. 이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양측 공방은 더 뜨거웠습니다. 먼저 최후 진술에 나선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적, 의도적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며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정에 개입하는 걸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단적인 사례로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K 같은 회사를 따로 만들어 두 재단의 기금을 사유화하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최 씨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두 재단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측은 최 씨가 회사를 따로 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걸 알지 못했고 재단 문제로 도와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에 표현 도움을 받았을 뿐 최 씨의 범죄 행위를 알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고의성 자체가 없었는데 국회 측이 이에 대한 입증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막말도 불사하는 변론으로 유명해진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도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43분 동안 사실상 헌법재판 강의를 펼쳤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가운데 4번째로 최후 진술에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에도 재판부 대신 방청객을 보며 진술을 시작했다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재판부를 봐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탄핵 소추서에 박 대통령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는 더 볼 것도 없이 기각이나 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통탄할 만한 수준이라며 이런 소추서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거냐고 말해 이정미 권한대행으로부터 또다시 부적절한 용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든 건 역시 헌법재판에 맞지 않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가 날 걸 미리 알아 대비해야 하느냐, 직접 뛰어가서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고 우리나라에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가 안 생길 것 같냐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애초 30분만 변론 시간을 얻었는데 그 2배 가까운 43분 동안 변론을 이어갔다가 여러 차례 지적과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박 대통령 오늘 보낸 의견서를 보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몰랐다. 이렇게 그냥 요약할 수 있네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의 입장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본인은 선이었을 뿐 미르재단 강제 모금이나 사기업 인사 개입은 최순실이 개입된 걸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은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았는지가 이번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밝혀진다면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아니면 범죄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몰랐다고 한다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이든 결국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 대통령 측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존재가 박 대통령 논리에는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 수사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헌재 측에서 이번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사초로 불리던 수첩, 그리고 검찰 진술 주소를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는 미르재단 강제 모금, 또 사기업 인사 개입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증거가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의견서, 오늘 제출하는 의견서를 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탕이 돼야 신빙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나 반대 신문이 전혀 없었죠. 검증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중량감 있게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얘기 나눠보기로 하죠. 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단체 회견과 집회가 이어지면서 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경찰과 친박 보수단체 사이에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시작되기 전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헌재가 민심을 반영하여 또 명백한 범죄적 사실들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압도적인 탄핵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드리면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엽서 5,800여 장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질세라 헌재 길 건너편에서는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친박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면 안 됩니다. 어디다 대고 헌법적 가치 운운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탄핵 찬성 측이 기자회견 뒤 헌재 앞에서 빠지면서 양측 간의 충돌은 없었지만 오후 2시가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버이연합 회원 수십 명이 헌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한 60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경찰과 친박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아시다시피 헌정 사상 두 번째였습니다. 13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때는 과연 어땠을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앞이 두 진영으로 첨예하게 나뉜 건 2004년과 2017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2004년에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 임하면서 검찰 수사 기록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장에 가서 서류를 보는, 열람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탄핵
사유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길게 논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년 전에는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뒤에도 국회 측이 또 발언을 이어가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국회 측은 대표 4명이 1시간 20분 동안 최후 진술을 마쳤지만 대통령 측은 대리인 10여 명이 나서면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쟁점만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지적해야 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이었던 손범규 변호사와 정기승 변호사는 13년이 지난 오늘은 대통령 측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반대 입장이 된 겁니다. 13년 전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많지 않았고 양측이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탄핵 소추 사유 개수를 놓고도 입씨름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다만 탄핵에 이를 만큼 사유가 중대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가늠할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다시 이한석 기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가장 비중을 두는 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3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사유 불충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이게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사안의 중대성. 대통령 측 대리인 주장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게 요지죠? 예, 바로 그 지점이 국회 측과 또 대통령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 국회 측에서는 탄핵 사유 13가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파면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강제모금 개입 또는 사기업 인사 개입 모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통령 측에서는 피해자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개입된 걸 대통령이 알았다면 모를까?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이번에 의견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고용태의 음모다. 다시 말해서 이 고용태와 최순실의 치정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대통령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번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게 이제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한 사안의 중대성 면으로 볼 때 탄핵할 사유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심판 자체가 공정성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건 대통령 측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국회 측에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어서 증인 또는 이 증거 채택뿐만 아니라 선고 자체에도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정성 프레임, 득보다는 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변론 기회를 추가로 얻어냈죠. 그래서 지연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중대한 재판 개입을 삼가하라 이렇게 경고를 날렸단 말이죠. 여기에 김평호 변호사 같은 이제 강성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헌재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재의 재판관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대리인들의 이런 발언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했다면 이것도 심판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재판이라는 게 결국 본인의 논리를 입증할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피해자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 측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에 실효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에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 평결 그리고 선고입니다. 어떤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 한번 윤나라 기자가 Q&A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라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건데 이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탄핵 심판 결과 자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직 8명의 재판관만이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됩니다. 재판관들의 토론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까요?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에서 이번 탄핵안을 인용할지 말지 각각 의사를 밝혀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평결 전 재판관들은 헌재 연구관들에게 인용과 기각, 각하 등 각 결정에 해당하는 법리와 해외 사례, 학설을 보고서 형태로 받아 참고하기도 합니다. 지난 통진당 해산 심판에선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재판관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인용과 기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보안이 중요한 만큼 이런 방식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평결 방식과 일정은 고정적인 게 아니어서 같은 방식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이 박헌철 소장은 지난 1월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최종 변론이 있고 2주 뒤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 최종 변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는 가능합니다. 평의에 2주 남짓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평일인 3월 10일 금요일이나 혹은 퇴임 당일인 13일 월요일 오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이 진행 중입니까? 네, 박 대통령 측 구상진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시작한 게 오후 3시 25분쯤이었거든요. 재판부가 1시간 내외로 모든 변론을 끝내달라고 했는데 5시간 가까이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시에 오늘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오늘 최종 변론 전체로 따지면 6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언하겠다고 한 대통령 측 대리인은 10명 이상입니다. 이 중 1명은 1시간 동안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호인 측에 최후 진술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최종 변론인 만큼 헌재도 대리인들의 발언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대리인 최후 진술인 만큼 오늘 최종 변론 기일은 곧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안도 그렇지만 바깥쪽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 아직도 많이들 모여있나 모르겠네요. 오늘 공식 집회가 허용된 건 원래 3시까지였는데요. 시위대는 해가 완전히 진 저녁 7시 넘게까지 좀처럼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산 직전에 직접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 회원 수십 명이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진 채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대부분 해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남은 몇몇의 시위대만 헌재 주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네, 이제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결국 거부했습니다. 야권은 반역사적인 행위라면서 새 특검법과 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 만에 내일 종료됩니다. 야권은 헌정사상 최악의 결정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적폐 청산의 기회를 걷어차는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야사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해 새로운 특검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을 유지하고 최장 50일 더 수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며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유가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야3당의 탄핵 추진은 초헌법적 폭거,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정치부 강청환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의석수만 따지면 가능합니다. 네. 국회 국무총리 탄핵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국회 과반이 150명인데 네. 민주당이 121, 국민의당이 39, 더하면 160이니까 두 야당만으로도 이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에 준해서 이 권한대행인 만큼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대통령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뭐 이런 셈이 되는 건데 이 직무는 그럼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차는 대통령 탄핵 때랑 비슷한데요. 이 탄핵안은 또 헌재로 가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법에서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네. 국무총리 역할까지 한꺼번에 맡게 됩니다. 아, 자, 야당이 뭐 특검법도 새로 처리를 하겠다. 황교안 대행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나섰는데 특별히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우선 촛불 전국의 이 두 축이 탄핵과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검 연장이 무산됐는데 야당 이때까지 뭐 했냐 이런 촛불 민심의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는데 예전에 탄핵할 때 황교안 총리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걷어차는 바람에 이지경되지 않았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리 탄핵을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오늘 여러 정치인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야당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탄핵을 2번이나 할 만큼 정치적 실익이 있냐, 또 이제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런 비판도 받을 부담이 있고요. 또 보수층 결집이라는 야당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에서 끝까지 이 탄핵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결국 보수 대선 주자로 떠오른 황교안 권한대행을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틀에 가두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공세가 이렇게 그 황 권한대행이 오히려 몸값만 올려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탄핵안도 또 특검 연장 법안도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개회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좀 황 총리를 둘러싸고 고민이 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끝내 불발된 이유를 특검이 공개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문제 탓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나타낸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끝내 풀지 못한 2가지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 녹음 녹화 조건을 둘러싼 대통령 측과 이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에 대면 조사하기로 처음 합의했을 땐 녹음 녹화를 하지 말자는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지만 언론 보도를 이유로 대통령 측이 9일 조사를 거부한 뒤부터는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녹음과 녹화를 주장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이 조건을 끝내 거부해 대면 조사가 불발됐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녹음 녹화를 무리하게 고집해 협상이 깨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거부로 추진할 수 없었고 법원에까지 판단을 구했지만 각하돼서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수사를 끝내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1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강 수사를 맡길 전망입니다. 특검은 국회 등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 3월 3일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여자와 북어는 패야 한다. 이게 여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 중학교 교사 여러 명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한 20대 운전자가 거칠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심지어 상대방 직장에까지 쫓아가 차단기를 부수며 난입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왼편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다행히 충돌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SUV 운전자, 경적 소리에 화가 난 듯 차량을 부딪힐 듯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계속 상향등을 깜빡이고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댑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를 몰고 직장 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뒤쫓아온 SUV 차량은 주차장 차단기를 그대로 치고 따라붙어 차를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두려움을 느낀 승용차 운전자 28살 김모 씨가 사무실로 급히 뛰어들어간 상황. SUV 운전자는 김 씨를 뒤쫓아가다 놓치자 차량에 적힌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차에서 뭐 무기라도 꺼내서 삼단봉 한꺼번처럼 저를 가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해 차량 운전자 27살 유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영상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 정지 100일을 부과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 오토바이와 주차부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급발진 의심 정황이 있는데 목격자도 여러 명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신길동의 한 도로. 한 여성이 다급하게 몸을 피하자마자 흰색 K5 승용차가 주차부스를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주차부스는 이 충격으로 완전히 부서져 옆으로 넘어졌고 그 뒤에 있던 차량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충돌에 앞서 굉음을 내며 100m가량 질주해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소리 듣고 이제 봤는데 소리 내면서 개금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긁히면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어땠나요?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막 휘잉 하는 그 운전자 48살 권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들도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분이 내리셨는데 계속 한 10초 정도 앞바퀴가 계속 돌고 있었어요. 악셀 밟은 것처럼. 이 사고로 주차부스 안에 있던 56살 박모 씨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여부와 함께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급발진 사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교사 여러 명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S여중여고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한 말이라고 믿기 힘든 언행이 실제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담당하는 류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말이었죠. 한 SNS에 S여중고 성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계정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그런 제보들이 잇따랐는데요. 일단 교사가 칠판을 닦는 학생 팔뚝을 만지면서 팔뚝 느낌이 가슴과 제일 비슷하다. 이런 말을 일삼았고요. 베트남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데 이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여성이 기가 막히다. 이런 교사들의 발언을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쌤이 특히 여자 비하 발언 엄청 많이 했어요. 여자가 교본을 3일 만에 패야 된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네요. 뭐 이런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교사가 이 학교에 한두 명도 아니었고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교육청은 일단 정말 심각한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추정이 되는 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이 중 5명은 직위 해제를 해서 일단 학생들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는 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교정에서 이런 식으로 성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번에 이 부분도 문제가 크죠. 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교장이 오히려 교내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놓겠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이나 여성 비하가 정말 별거 아니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일단 덮고 보자는 문화가 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교육청 감사 결과였고 경찰 수사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 보도 또 있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남 암살에 북한 국가보위성과 외무성이 가담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보위성 일부 세력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이 이번 암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남 독살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은 국가보위성 출신이고 2명은 외무성 소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리즈남과 오종길은 보위성, 리지연, 홍송학은 외무성 소속으로 파악했습니다. 보위성과 외무성 소속 1명씩 짝지어 2개조를 꾸린 뒤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을 포섭해 암살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는 김정남이 확실하고 관련 내용을 봤을 때 국가 테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은 김정은이 허위 보고와 월권을 이유로 김원홍 전 보위상을 가택연금하고 보위성 간부 5명을 총살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원홍과 관련하여 1월 말까지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현재 연금 상태에 있다고. 보위성 내 김정일 동상을 다른 데로 옮겼는데 섬길 자격이 없다는 처벌 차원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직의 위기를 만회하려고 보위성 일부 세력이 충성 경쟁을 하다 김정남 암살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핵실험 동향도 보고됐습니다. 풍계리 한 번 갱도는 준비 완료 단계로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의 올해 GDP가 2.5% 감소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달콤한 커피 음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캔커피나 컵커피는 워낙 종류도 다양해서 당류나 카페인 함량 제대로 따져 먹기가 쉽지 않은데 평균 각설탕 7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커피 전문점보다 값은 싸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캔커피나 컵커피. 요즘엔 워낙 잘 나오니까 프랜차이즈에서 먹으나 편의점에서 먹으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이. 특히 우유가 들어가 부드러운 맛의 라떼 커피가 인기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의 우유 코너 근처에는 우유 분말이 많이 들어가서 유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이런 컵커피 제품들이 있고, 커피 원두가 기본이 되는 이런 캔커피와 보틀커피도 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이런 라떼 커피 음료 19종의 당류 함량을 조사했더니 커피 음료 한 개당 평균 21.46g의 당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각설탕 7개와 맞먹는 양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고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캔커피보다 컵커피의 당류가 18% 더 많았습니다. 제품별로는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이 가장 많았고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 라떼가 가장 적었습니다. 당류 함량을 줄이거나 첨가당을 넣지 않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의 구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제품은 청소년의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드 배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지만 주민 반발 그리고 중국의 보복, 무거운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성주 골프장의 소유주 롯데 상사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를 맞바꾸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토지 교환에 합의했지만 롯데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자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중국 사업의 피해 규모를 따져볼 때 토지 교환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롯데는 결국 한국 기업으로서 안보 문제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롯데 측과 정식 계약을 맺은 뒤 사드 배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파 공여 절차에 따라서 미측에게 그 부지를 공유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설계와 시설 공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과정이 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완료 시기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한미 당국이 서두를 경우 당초 목표였던 7월에서 9월 사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변수는 주민 반발입니다. 김천 성주 주민 대책위뿐만 아니라 골프장 인근에 성지를 둔 원불교 교단까지
강력한 투쟁을 벼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사 진행을 몸으로 막겠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당장 골프장 주변에 경계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부터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중국은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향후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변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만은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군요. 네, 오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의 이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돼 있었습니다. 또 내용도 이번엔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모종의 보복까지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将坚决采取必要措施维护自身的安全利益，由此产生的一切后果由美韩负责。 네, CCTV를 비롯한 관영 언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대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불매 운동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롯데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또는 중국에 수출하는 다른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보복들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민일보는 오늘 보도에서 롯데뿐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각종 조사를 자주 받게 되거나 또 비관세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 SDI, LG화학은 이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들 역시 중국은 크게 손해볼 게 없는 반면에 한국 경제는 큰 손실을 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마침 중국 소비자의 날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오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항상 중국 관영 CCTV가 아주 영향력이 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여기에 공격 대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업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명의 정치부 기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해서 토론하는 정치 대결 김대김. 두 번째 순서 오늘 주제는 결승 같은 예선전 민주당 경선입니다. 벌써 선거인단 100만 명이 모였는데 주자 간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자, 김현우 기자 먼저 시작하시죠. 네, 경선전의 꽃 바로 토론회입니다. 김용태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 왜 토론을 피하는 겁니까? 토론을 피하긴 누가 피한다고 그럽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재수생이죠. 누구보다 토론 많이 했고 사실 토론을 잘합니다. 앞서가는 주자라고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토론회 최대한 많이 하자고 하는데 네. 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잡힌 토론회가 이렇게 딱 두 번입니다. 그나마 라디오 토론회 한 번 잡혀서 항의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잡은 게 바로 인터넷 토론입니다. 자, TV 토론은 아예 없어요. 지금 야권은 사실 탄핵에 집중할 때 아닙니까? 앞서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뉴스 못 봤습니까?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야당만 토론회를 많이 한다. 그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그렇게 탄핵에 집중할 거면 다른 일정도 잡지 말아야죠. 뭐 인재 영입한다, 정책 발표한다. 사실 지금 할 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 일정 이거 당에서 정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 전 대표가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말은 왜 나오는 겁니까? 지지세가 많은 거하고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지나친 억측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누가 이길까를 알고 싶다는 거란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문재인 대세론입니까? 자, 이 발언을 한번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대세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세 맞습니다. 자, 이런 자신감은 수치로 증명이 됩니다. 민주당 경선 적극 참여층을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데 문재인 52.1%로 나왔습니다. 수치로 대세론이 증명되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말 아까 들어봤으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철 제음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가 될 거고 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공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시죠. 민주당 후보 가운데 누가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 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안희정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뭐 질문이라든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1위와 2위가 맞붙는 최종 결선 투표. 사실 여기 가면 누가 이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네, 뭐 아직 알 수 없다는 거 공감을 하겠는데 또 경선에서 역선택의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박사모 같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다른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민다는 거죠. 조직적인 역선택, 이건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시각도 있는 게 지금 뭐 100만 명 모였고 200만 명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 일부 역선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넓은 뭐 호수에 빨간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물 색깔이 전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주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캠프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역선택으로 자꾸 엄살을 떨어야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오늘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 경선에 많이 참여하더라도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흥미진진한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맛이 없다, 싱겁다, 소주 타서 폭탄주 만들 때에만 쓴다. 국산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다양하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될까요? 송욱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수입 맥주 판매됩니다. 갖가지 맛의 수입 맥주들을 종류별로 담아봤더니 20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일단 국산 맥주보다 훨씬 더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종류도 다양해서 더 좋아합니다.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수입 맥주의 판매 비중이 국산을 넘어섰습니다. 대형업체 3곳이 국산 맥주 시장을 과점하면서 새로운 맛 개발을 등한시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맥주 3사의 연구개발비는 제조업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3배나 높았습니다. 원가 절감이라든지 수익성의 어떤 극대화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관련 규제를 풀어 국산 맥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풍미를 갖춘 수제 맥주의 마트 판매를 허용하고 밀과 쌀, 보리 등으로 제한돼 있는 맥주 원료 범위도 넓혀 고구마 맥주, 밤 맥주 등의 제조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결국에는 세금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제대로 개선이 될지는 미지수란 평가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어제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딴 남자 컬링 대표팀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 화제가 됐는데요. 평창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꿈꾸는 이기복, 이기정 형제를 김영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컬링 형제 이기복, 이기정입니다. 형 이기복은 서드를, 동생 이기정은 주장인 스킵을 맡아 남자 주니어 팀을 사상 처음 세계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8년이나 함께해 서로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얘기 안 해도 통하는 게 조금씩 있어요. 한국 컬링의 역사를 새로 쓴 이들은 성인팀으로 돌아가면 각자 다른 종목에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형은 4인조 일반팀에서, 동생은 신설 종목인 믹스더블에서 태극마크에 도전합니다. 이기정은 지난해 장혜지와 짝을 이룬 믹스더블에서 한국팀 최초로 세계선수권 16강에 올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둘 다 나가서 같이 메달 딴다면 부모님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서로 다른 길을 도전하고 있지만 서로 다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정말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워온 쌍둥이 형제의 열정과 도전이 한국 컬링의 평창 올림픽 전망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평창 파이팅! SBS 김영성입니다.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나온 보기 드문 장면 준비했습니다. 워터 해저드에서 탈출하기 위해 숀 스테파니 선수가 맨발 투혼이 아닌 팬티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하얀색입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에 성큼 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고요. 3월의 첫날인 모레 아침은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는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4도까지 올라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3일절인 모레부터 이틀간 전국에 한 차례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로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신고 건수는 750건. 이 가운데 선생님이 학생의 피해를 입힌 경우가 254건에 이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5년간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231명 가운데 53%가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봐줬겠죠. 과연 피해를 입은 여학생 본인이나 딸 가진 부모님들도 경미하다고 느꼈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